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번엔 우리 드라마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전 세계 영화 중 최고상이 아카데미라면 이 드라마 중 최고상은 에미상 시상식인데요.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 무려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는 수상은커녕 후보조차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소재, 우리말 작품으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까지 휩쓴 쾌거인데요. 오징어 게임은 무려 94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인 인기작이죠. 미국 TV쇼 역사에 신기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 역사적인 순간, 먼저 조현선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익숙한 음악과 함께 오징어 게임의 술래 인형 영희가 등장합니다. 시상자로 나선 배우 이정재와 정호연, 영희의 눈을 피해 게임을 하듯 잠시 멈춰섭니다. 이 퍼포먼스로 시상식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릅니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74회 에미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주인공 이정재가 나무주연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시아 국적 배우로 역사상 최초입니다. 무대로 향하는 이정재는 열렬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평소 오징어 게임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미국 배우 엘 패닝은 양손을 맞잡고 축하를 했습니다. For making realistic problem we all face come to life so creatively on the screen with a great script and amazing visuals. 한국말로도 벅찬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의 기쁨은 이정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수상입니다. And I truly hope Squid Game won't be the last non-English series to be here at the Emmys.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외신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은 메가 히트다. 보수적인 시상식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보였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쉽게 작품상과 남녀 조연상 수상은 불발됐지만 지난주 발표된 여우 게스트상 등을 포함해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에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최초, 최다, 최고, 새 역사를 만들어낸 오징어 게임. 한껏 높아진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기구한 운명의 성기훈 역으로 배우 이정재는 아시아 최초로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탔는데요. 이제는 스타워즈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을 만큼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정재는 공개연애로 잘 알려진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손을 꼭 잡고 시상식장에 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시아 배우 최초로 방송계 최고상을 거머쥐면서 그야말로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까지 넘어선 연기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오징어 게임 성기훈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증명이 된 것 같다. 연기 인생 30년간 스타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20대엔 외모가 빛났습니다. 내가 지금 막장이냐? 하지만 빠르게 얻은 인기 뒤에서 연기를 고민했습니다. 연기자라는 느낌보다는 무슨 광고 모델인지 뭐 그런 모델 같은 그런 이미지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미지에서 좀 저도 많이 벗어나고 싶었어요. 2010년 영화 하녀가 그 전환점이 됐습니다. 출연 비중보다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관객을 매료시킨 겁니다. 아줌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후 이정재의 연기 범위는 한층 넓어졌습니다. 출연 영화들이 연달아 흥행하며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작품이 4개나 됩니다. 50대가 된 올해는 감독 데뷔에도 성공했습니다. 각본과 연출, 연기까지 도맡은 영화 헌트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 발탁도 기대됩니다. 계속 이야기만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뉴스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비롯해 차기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월드스타 이정재의 전성기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문화스포츠부 권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사실 그동안 저희가 탄 적이 없어서 아카데미상보단 덜 알려져 있지만 이 에미상도 대단한 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배우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이 받은 이 에미상은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사실 에미상에는요, 외국 방송만 대상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부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서요,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프라임 타임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는요, 3억 3천만 명 인구가 시청하는 미국 안방 극장을 정령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에미상 최초로 비영어권 작품 6관왕. 외국 언론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74년 에미상 역사의 승자가 됐다. 뉴욕 포스트의 평가입니다. 그간 미국 방송계는요, 영어 콘텐츠, 주류 백인 문화가 전병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바로 이런 관성을 깬 겁니다. 미 영화 전문 소식지에서는요, 이정재가 K컬처라는 세계적인 현상의 얼굴이라면서 이정재의 수상은 에미상이 이 현상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요약하면요, 에미상이 스스로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배우 이정재 씨가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 탄 건데, 그런데도 시상식 전부터 이정재 씨는 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LA타임스가 수상 전에 이런 기사를 냈었는데요. 이정재 씨도 분위기를 감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영어 수상 소감도 준비했습니다. 수상 직후에 다른 외신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CNN 메인 홈페이지엔요,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걸렸고요. 이정재가 에미상의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네, 수상뿐 아니라 사실 이제 시상자로, 에미상 시상자로 한국 배우가 나온 것도 처음인데, 이정재, 정호연 배우요, 뭐 퍼포먼스를 펼쳤다면서요? 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상자로 나란히 등장한 배우 이정재, 정호연. 두 사람이 시상식 한쪽에 있는 영희 인형 앞에 멈춰섭니다. 드라마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퍼포먼스로 소화한 건데요. 이 게임은 사실 1970년대에서 80년대 골목길에서 했던 아이들의 놀이잖아요. 네. 그 시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철수와 영희 기억하시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요, 미국 시상식 한복판에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보면 이 게임을 유독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이 황동혁 감독이 상을 받은 것도 이 게임 편으로 받은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첫 번째 게임인데요. 황동혁 감독은 이 게임을 고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놀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시에 또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엔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장면이 오징어 게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배우 이정재 씨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중신이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아 보이는 저 사람들의 간절함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무궁화 게임을 한다는 저 퍼포먼스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네, 아쉽게 수상은 못했지만 여우조연상 후보 이 배우 정호연 씨가 패션으로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정호연 씨의 머리 장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조선시대 왕비가 쓰던 첩지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여우조연상을 받은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댕기 장식을 알린 데 이어서요, 에미상 레드카펫에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네, 뿌듯하네요. 자, 오늘 시상식 끝나고요,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네,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죠.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황 감독은요, 주인공 성기훈이 진중하고 심각한 인물로 돌아올 거라고 밝혔고요. 또 새로운 게임도 많이 등장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생각지 못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세 분이나 다 시즌1에서 죽여버려서
그게 좀 아쉽고 후회도 되고 어디 다시 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황 감독은요, 다음번에는 꼭 작품상을 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작품상은요, 사실상 에미상의 대상격입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고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는 기자 권소율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수사를 자체 종결했었는데 1년 만에 뒤바뀐 거죠. 그 사이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발견됐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희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고의 프로축구단 성남FC 화이팅!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에게는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고 당시 관련된 성남시청 공무원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두산 측이 55억 원 후원 대가로 특혜를 받았으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권을 줘서 짜낸 것이라면 이거는 시민구단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것은 성남판 미러 K재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2018년 성남FC 의혹 고발 사건을 처음 접수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재수사 7개월 만에 결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 기소 의견 검찰 송치로 바뀐 데는 성남 두산그룹 37층 사업 건설 과정에서 기부 체납 면적이 축소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가 기부 체납 면적을 15%에서 10%로 5% 줄여주는 대가로 두산 측이 성남FC에 50여억 원을 후원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희태입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경찰 결정을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 죽이기 3탄이라고요. 악취가 난다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자 1년 전과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며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성남FC 송치는 이재명 죽이기 3탄입니다. 시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입니다. 이재명 죽이기 1탄과 2탄이 각각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었다며 이번에도 소재만 바꿔 정치 탄압을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후원금은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로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가 됐다며 모두 성남 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실 건가요? 이 대표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고 계신가요?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1탄, 2탄, 3탄까지 만나면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검경의 수사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워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이 대표도 최측근이자 대장동 핵심 인물로 통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영입하며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또 다른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이어갑니다. 처음 이 의혹을 폭로한 7급 비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 경기도 법인카드가 유용된 곳이라며 식당 7곳을 지목했었는데요. 그중 4곳에서 이 대표가 그 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청 업무추진비로 결제됐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7급 비서였던 A씨가 경기도 법인카드가 유용됐다고 폭로한 식당은 모두 7곳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백숙 전문점과 중식당, 보거요리 전문점과 한우 전문점 등인데 이 가운데 4곳 식당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법인카드가 결제됐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2010년부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성남시청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식당 4곳에서 총 361번, 8천만 원 상당이 결제됐다는 겁니다. 그 성남시장 때도 했다는 거기 맞나요? 비정석적 많이 이용을 했대요. 361건 중 252건, 약 6천만 원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됐는데 최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가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경기도청 근무 당시 개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하고 며칠 뒤 이를 취소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식당들에서 성남시장 8년간 재임하면서도 또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또 배모 씨이기 때문에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불법이나 유용 혐의도 없으면서 연기만 피우는 국민의힘 특유의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2번째 비대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주기환 비대위원이 발표 1시간 만에 교체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18일 만에 정진석 비대위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비대위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비대위원 3명을 제외하고 3선 김상훈, 재선 정점식, 초선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원외에서는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과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서울광진갑 당협위원장이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들어선 혁신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통합과 균형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안배를 좀 하자. 통합과 균형성 이걸 좀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대 인연을 맺어 가까운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는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이번에도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는데 발표 1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 발표 후에 주기환 비대위원께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 간곡한 사의를 표명해왔습니다. 광주에서 챙길 일이 많다는 이유지만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을 둘러싼 논란 등을 의식해 물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호남목 비대위원은 광주가 연고인 전주혜 의원이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는 새 원내대표도 선출할 예정입니다. 4선 김학용, 윤상현, 3선 박대출, 윤재욱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데 당내에서는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한 사람을 정해 추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게다가 내일은 또 한 번 비대위를 둘러싼 법원의 가처분 신문도 열리죠. 결론에 따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둘 중 한쪽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양측은 서로 유리한 결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4건으로 1, 2차는 주호영 비대위, 3, 4차는 정진석 비대위 관련입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이미 해산한 만큼 당원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정진석 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4차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3차 신청에 대한 신문만 잡혀 있는데 정 위원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 결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법자재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답변서에서 이 전 대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만큼 당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정 위원장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할 4차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은 당의 연기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로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 3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28일까지 정진석 비대위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할 경우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번에도 법원의 인용을 자신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내일 법원 심리에 참석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뭐가 없다고 선언을 하는군요. 네, 사퇴는 없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하면서 동시에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겸직 논란으로 정청래 의원과 비교가 됐었던 인물이 있었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죠. 비대위원장과 국회 부의장을 이제 겸직하게 되면서요. 네, 정 비대위원장이 어제 겸직하지 않겠다면서 부의장 포기 선언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비슷한 상황인 정청래 의원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제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당원과 지지자한테 이미 물어봤어요. 제 페이스북에 물어봤는데 댓글이 무려 한 3,700개 정도 달렸어요. 과방위원장을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겸직하지 말라는 게 국회 운영할 때 최소한의 이제 정치적 중립을 좀 지키라는 취지인데 그걸 이 지지자들에게 물어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좀 더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라면서 겸직은 몽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의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근거로 오늘 정 의원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모르는 것 같다, 불안하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 국민적 조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민주당이 요즘 대통령 임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5년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탄핵을 한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대통령을 향한 공세가 점점 세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이리도 무능하고 무대책이냐, 해도 너무하다, 윤석열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자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포대 대통령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다 포기한 대통령 아니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요. 뭐가 깜깜무소식일까요?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 징계가 깜깜무소식입니다. 네, 저 화상회의 때 했던 그 성희롱 의혹 발언인데 그때요 당 윤리심판원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이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 의원이 이 성희롱 가해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서 재심을 청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요 재심을 신청한 지 60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은 결론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60일이 지났는데도 의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당심과 괴리된 결정을 일삼는다며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윤리심판원을 규탄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윤리감찰단을 징계하라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당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5만 명 이 동의도 넘겼네요. 보니까. 네, 아직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이 새롭게 꾸려져야 징계권 등을 논의할 텐데 언제 꾸려질지 아직 얘기가 안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저기 이제 당 지도부가 바뀌면 윤리심판원도 새로 꾸려야 하나 보죠? 윤리심판원을 교체할지 여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되는데요. 그동안 이 대표와 최강욱 의원 사이는 나쁜 것 같지는 않죠.
우리 최강 대표님 포함해서 우리 핵심 역량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때만 되면 지사님하고 방송을 해요 항상. 네, 그러네.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이 최강욱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심 없이 공정한 심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을 맞아 장애인 단체의 시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휠체어 행진을 가로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가장 붐비는 지하철 노선인 2호선.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36번째 지하철 시위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 마치고 출근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제36차 출근길 자치탑니다를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후 휠체어로 열차에 타고 내리길 반복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시위로 2호선 내선순환 열차는 2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시위 이후 가장 긴 시간입니다. 지하철 시위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여기 지하철에서 시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선례가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황. 장애인 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4호선 삼각지역뿐 아니라 국회를 향하기 위해 2호선과 5호선, 9호선까지 탔습니다. 정치권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나? 시민을 잡고 이런 시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은 정부 편성안보다 9천억 원가량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예산 증액과 장애인 권리 입법 통과를 약속하면 지하철 시위를 멈춘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경찰이 한강 아라뱃길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발에 무거운 물체가 묶인 상태였는데 지인이 빌린 돈을 갚기 힘들자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원에서 나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겁니다. 피해자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이 남성이 40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건 지난 7일 새벽. 전날 저녁 서울 서대문구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경기도 김포 인근 한강에 유기했습니다. 시신은 이틀 뒤인 지난 9일 한강 아라뱃길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하체는 10kg짜리 바벨 원판이 쇠사슬에 묶인 채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경남 거제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에 앞서 둔기를 미리 차에 싣고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엽기 원판을 구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은 아니라면서도 투자금을 갚지 못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남성이 주장하는 투자금의 성격을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는 부산의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경찰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빌라로 들어갑니다. 이 빌라에 살던 40대 어머니와 고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것 어제 오후 1시쯤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발견했고 이웃의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간다고 나가야 사생이 되나 숨 터주세요 이러더라네.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
그지. 어머니는 흉기 옆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딸은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딸 방에서 원인 모를 화재도 발생했지만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리 여기 빠빠지면 전부 검은검은하게 묻어있고 순매로 또 연탄불 피울 때 밑에 숯, 그 냄새. 40대 어머니는 지난해 이혼한 뒤 홀로 남매를 키웠고 생활고를 겪다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교육주거 급여는 지급받았지만 생계급여 신청에선 탈락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130만 원을 벌었는데 3인 가족 기준 월 125만 원보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안 좋거나 이런 거 없었고 좀 밝으셨다고 목소리가 되게 힘든 거는 몰랐고.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만 극단적 선택과 타살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도 범인이 옆에 있으면 경찰에 제대로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 대신 숫자 버튼을 2번 누르면 경찰에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택시에 탄 남성. 중간에 잠시 내렸다 다시 탄 뒤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한 달 뒤 우연히 같은 택시에 다시 탄 남성. 당시 기지를 발휘해 곧바로 112에 신고했던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형님 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식사를 하시죠. 112에서는 그걸 알아듣고 바로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 순찰 때가 이제 저를 따라 붙었죠. 신고자가 가해자나 범죄자와 함께 있어 정확한 상황 설명을 못하는 이른바 비정형 신고에도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가 아무런 말을 못하자 경찰관 도움 필요하시면 버튼 똑똑 2번 눌러주시겠어요? 경찰이 신고 요령을 안내합니다.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 숫자 버튼이나 휴대전화를 톡톡 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이 보낸 보이는 112 링크를 클릭하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알뜰폰이라든지 외국 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보이는 112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릭만 하면 바로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경찰은 보이는 112를 활용하면 초동 대응도 빨라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관이 대중 앞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장이 열리는 런던으로 가기 전 스코틀랜드에서 국민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는데요. 이 특별한 관은 30년 전부터 준비됐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의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향하는 운구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관을 따라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가족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추모객들은 여왕을 기리며 구호를 외칩니다. 여왕 서거 후 관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관은 영국산 참나무로 제작됐으며 내부에는 공기와 습기 유입을 막아 시신을 보존해주는 납이 들어 있습니다. 관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마련돼 있었는데 지난해 서거한 남편 필립 공의 관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실 가족들의 장례 예배 직후에는 에든버러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I'm glad she died in Scotland and we had the chance to say goodbye. 여왕의 관은 현지 시각 오늘 밤 공군기 편으로 런던으로 이동해 국회의사당 격인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뒤 국장이 거행되는 19일까지 시민에 공개됩니다. 영국 왕실의 공개 방침에 따라 주한 영국 대사관도 오늘부터 조문객을 위해 개방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국민이랑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습이 너무 영광 깊고 또 존경스러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주한 영국 대사는 여왕과 한국의 인연을 추억하는 추모사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여왕께서 이 집을 방문하셨던 그 행복한 날 또한 기억합니다. 청와대, 인사동,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과 하회마을 방문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된 가운데 주한 영국 대사관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흘간 조문객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70년 넘게 구심점 역할을 해온 여왕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여왕 서거 이후 영국 연방 왕국 사이에서 군주제를 폐기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관을 보러 에든버러의 성 자일스 대성당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는 공화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군주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Well, this is absolutely th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of the monarchy because we have a new monarch, and Charles has become king without consent, without discussion or debate. 군주제를 벗어나 공화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영국 밖에서도 들려옵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연방 56개국 중 지금도 영국 국왕을 통치자로 삼는 영연방 왕국은 영국을 포함해 15개국인데 여왕 서거 이후 이들 국가에서 탈군주제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뉴질랜드에선 총리가 직접 공화국으로의 전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I do believe that is where New Zealand will head in time. I believe it's likely to occur in my lifetime. 호주에선 연립 여당의 한 축인 녹색당을 중심으로 국민이 뽑은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공화제 전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10월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를 앞둔 스코틀랜드는 여왕의 서거가 도리어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 think everything will be put on hold while a state funeral takes place, and then there's going to be, I think, an emotional reaction that will endure for. 여왕이 마지막 생애를 스코틀랜드에서 보낼 정도로 애정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스코틀랜드 내 여론이 영국 잔류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가 끝나며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5만 7천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 2년간 잠잠했던 계절 독감까지 유행세입니다. 문제는 코로나와 독감을 증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기침과 코막힘 증세로 아버지와 함께 수학과를 찾은 초등학생. 코로나 감염을 걱정했지만 알고 보니 감기였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은 감기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하고 일반 감기랑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마다 학부모들이 좀 판단하기 어려울 텐데. 9월 첫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4.7명으로 최근 2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특히 13살에서 18살은 이미 8명을 넘어서 10대를 중심으로 독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모두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가벼운 인후통, 그다음에 몸살, 그다음에 구토, 두통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임상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진 데다 마스크를 덜 쓰게 되면서 독감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독감 유행주의보를 3년 만에 발령할 예정입니다. 겨울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유행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동시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따라서 실내 마스크 해제 등의 방역 조치 완화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요즘 주변에 가격이 안 오르는 품목이 없지만요. 이 대표적인 서민 간식이죠. 초코파이가 9년 만에 값을 올립니다. 새우깡과 신라면도 오르는데요.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초코파이 가격이 9년 만에 오릅니다. 오리오는 초코파이, 포카칩 등 16개 품목의 과자 가격을 모레부터 평균 15.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코파이의 경우 편의점 기준 12개들이 한 상자가 4,8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유지류, 당류 등 원재료 가격이 1년 전보다 70% 급등하고 에너지 비용도 90% 오르는 등 원가 압박이 가중돼 왔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농심도 모레부터 새우깡, 꿀꽈배기 등 대표 과자의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 소비자들은 아쉬워합니다. 장 볼 때마다 항상 과자를 사고 있거든요. 과자를 줄여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한 끼 식사로 간편하게 먹는 라면 역시 줄줄이 가격이 인상되는데요. 인상 품목 대부분이 10% 안팎까지 오릅니다. 모레부터 농심 신라면은 10.9%, 너구리는 9.9%, 팔도 비빔면은 다음 달 1일부터 9.8%, 왕뚜껑은 11% 인상됩니다. 대표 서민 음식인 라면 가격까지 오르자 시민들은 장보기가 겁납니다. 요즘 다른 물가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틀 후면은 뭐 라면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조금 궁금하고 좀 걱정도 되긴 하네요. 우유 가격 역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빵, 아이스크림 등 관련 제품 가격도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 많이 떨어졌죠. 3개월 사이에 20% 정도 하락했는데요. 게다가 유류세도 최대폭으로 인하를 했는데 이 주유소에 가보면 별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주유소가 사들이는 기름값까지 공개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때 리터당 2,000원을 웃돌던 기름값이 지금은 휘발유가 1,740원, 경유가 1,857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경유값이 떨어져야지. 한 30% 더 들어가죠. 일단 한 7만 원이면 되는데 10만 원 넣어야 돼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류세 최대폭 37%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정작 주유소 판매 가격은 그만큼 안 떨어진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천천히 내려 이윤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유류세를 충분히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제때 적시에 안 내려간다. 이게 불만이잖아요. 결국 정부는 가격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정유사 출고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간 단계인 시도별 판매량과 판매 가격까지 추가 공개를 추진키로 한 겁니다. 유통 마진에다 지역별 가격도 천차만별인 만큼 인근 주유소들이 사들이는 기름값이 얼마인지 소비자들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명확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이게 합리적이다 아니면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이달 중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름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어 뒷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 이 세 개를 BBC라고 부르는데요. 배터리, 반도체에 이어 남은 바이오 분야까지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들 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구축해 해외 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으로 미국에서 개발한 건 미국에서 만들도록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등 자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제품들이 갑자기 모자라거나 비싸지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규 투자 방안 등은 이번 주 백악관 회의를 거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앞서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이 바이오 분야까지 자국 생산을 강조하며 핵심 미래 산업의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은 연일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와 미국 내 생산을 치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대표 사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is investing in a chips factories here with $100 billion. I asked why he invested in America. He said it's the most secure nation in the world.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바이오 분야로까지 자국 생산을 앞세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제2 전기차 피해를 우리 업체들이 떠안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강원도 속초시 도시 전체의 수돗물 공급이 8시간이나 끊겼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인데 식당들은 장사를 못했고 학교도 급식을 못해서 휴교를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 개수대에 그릇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보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물이 끊기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다른 식당은 아침부터 수돗물이 안 나오면서 점심 장사를 아예 접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지금 장사하는데 많이 손해가 많아요. 아침부터 안 나와요. 또 답답해요. 지금 점심시간은 다 돼가는데. 손님이 없잖아요. 급식 이용에 차질을 빚으면서 속초시 초중고등학교 22곳 가운데 절반은 오전 수업만 하거나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시 전체에 물이 끊긴 건 500mm 규모의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초시는 오늘 새벽 2시쯤 평소 유출량인 시간당 500톤의 12배가량인 6,000톤의 수돗물이 과다 유출되고 있는 걸 파악하고 단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 오전 10시쯤 조양동 엑스포장 주변 지역에서 누수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누수된 지 8시간 만에 발견한 수도관 파열 지점입니다. 지금은 중장비를 동원해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터지면 보통 도로 위로 물이 뿜어져 나오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 정도 누수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수압 때문에 지상으로 노출이 되는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상으로 노출이 안 돼서 좀 찾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낮부터 수돗물 공급이 일부 재개됐지만 완전 복구는 자정이 돼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민들은 갑작스런 단수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뿔제비 갈매기, 전 세계에 100마리도 안 되는 철새인데 서식지 전 세계 5곳 중 한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올해도 와서 새끼를 낳고 기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난 5월 전남의 무인도. 검은 깃털이 뿔처럼 솟은 어미새 사이로 보송보송한 솜털이 난 새끼가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마리도 남지 않은 뿔제비 갈매기 부모새와 새끼입니다. 뿔제비 갈매기는 2016년 이후 매년 3월에서 6월 사이 육산도에 날아옵니다. 번식에 성공한 건 이번이 6번째. 부모는 물론 또 다른 어른새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도 포착됐습니다. 함께 새끼를 품고 물고기를 물어나르고 괭이 갈매기도 쫓아냅니다. 부화 30일이 지나자 새끼는 날개를 펼치며 비행 연습도 합니다. 지난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가 2000년 대만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뿔제비 갈매기는 알려진 게 없어 신비의 새로 불립니다. 현재 이 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번식 생태라든지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지난해 7월 육산도를 떠난 뿔제비 갈매기가 610km 떨어진 중국 산둥성 해안으로, 올해 6월엔 1262km 떨어진 대만으로, 2달 후에는 중국 칭다오로 이동하는 것도 처음 확인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육산도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번식기인 4월에서 6월 사이 태풍 피해가 없어 뿔제비 갈매기의 번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동물 친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17년 만에 바다로 돌아가게 된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의 야생 적응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야생 돌고래 무리와 어울리기도 하는데요. 박지혜 기자입니다. 수십 마리의 야생 돌고래가 물살을 가르며 한 곳에 모여듭니다. 바다 위 가두리 안에 있던 돌고래 한 마리도 기다렸다는 듯 물장구를 칩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포획돼 17년 동안 수족관에 갇혀 쇼를 해야 했던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의 야생 적응 훈련입니다. 이 야생 돌고래 무리들이 매일 하루에 약 한 2번 정도씩 그 가두리 주변에서 나타나서
때로는 서로 동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른 훈련에선 비봉이가 높은 파도와 조류 속에서도 날렵하게 꼬리를 흔듭니다. 또 사육사가 주는 물고기에 익숙할 텐데 이제는 혼자서 씩씩하게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당초 한 달간 야생 적응 훈련을 하고 이번 추석 전후 방류 시점을 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풍 흰남노 북상으로 수족관으로 되돌아가야 했던 만큼 야생 훈련 성과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이제 야생적 훈련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친 상태고요. 수조에 또 있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가두리로서 나와가지고 이제 또 그때 상황을 또 봐야 되죠. 야생 본능 회복과 방류를 위해선 인간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관광 선박이나 낚싯배가 비봉이를 보기 위해 가두리로 몰려들기도 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비봉이는 바다로 되돌아갈 날을 꿈꾸며 연일 맹훈련 중인 상황. 정부는 이르면 올해 중 비봉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최근 공중전화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년 전만 해도 14만 대가 넘던 공중전화가 이제 3만 대도 남지 않았는데요. 대신 다양한 기능이 추가돼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중가요 소재가 될 정도로 휴대전화 보급 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공중전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약간 집에 열쇠 안 가져왔으면은 그때 핸드폰 없었으니까 부모님한테 공중전화로 전화해가지고. 군대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친한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어디 가도 이제 휴대폰 길 가다 빌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10년 전 14만 대가 넘던 공중전화는 이제 2만 8천 대만 남았습니다. 사용자는 거의 없지만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유지하는데 새로운 용도를 겸한 장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에어샤워 기계가 설치된 한 공중전화 부스. 이렇게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요. (10초) 정도 나오는 바람으로 옷에 묻은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충전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을 수 있고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부스도 등장했습니다. 꼭 필요한 어떤 순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없앤다 이러면 약간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편의시설을 둠으로 이게 또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겸하는 공중전화 부스는 전국에 약 1,700개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관리업체 KT링커스는 전기 이륜차 충전소를 중심으로 매년 이색 부스 개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하늘 표정이 잔뜩 흐렸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내륙, 충북과 경상 서부에는 빗방울만 지나겠지만 제주에는 최고 50mm, 충남과 전북, 전남 해안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에서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와 해안가에서는 높은 물결과 강풍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1도, 대전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동쪽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고나 최대의 기록은 대단하지만 언젠가는 깨집니다. 그러나 최초의 기록은 영원하지요. 영화, 가요에서 해외 최고상을 타면서 최초의 역사를 쓴 사람들이죠. 에미상 비영어권 최초 수상, 드라마에서도 최초 반열에 올랐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한국 문화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놀이 중 전 세계인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우리의 놀이가 지금 한국 문화의 위상을 딱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